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이제 21대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마지막 TV 토론이 정치 분야를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헌법 개정과 외교, 안보 정책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범보수 진영에선 막판까지 단일화 문제를 두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폭주는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순순히 복종하지 않는 하버드 대학교를 향해 4조 원이 넘는 정부 보조금을 회수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학생 명단을 제출하라고 거듭 압박했는데요. 외국인 추방에 제동을 건 판사를 향해선 쓰레기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정치 분야를 주제로 21대 대선 마지막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사전투표 이틀 전에 진행되는 만큼 지지층 결집은 물론 부동층 표심을 잡을 막바지 승부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세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인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고 국민의힘에선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가 처음으로 합동 유세를 벌였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돈 안 드는 선거를 표방하며 온라인 공약 사이트를 공개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내란 혐의 피의자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의 CCTV와 세 사람의 진술이 배치되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오늘부터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버드에 주는 4조 원이 넘는 보조금을 빼내 직업학교로 돌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1대 대선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후보자 4명의 마지막 TV 토론이 오늘 진행됩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오늘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상암 MBC 스튜디오에서 초청 대상 3차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회 의석수와 여론조사 지지율 등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토론에 참여합니다. 후보자들은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을 놓고 시간 총량제 토론을 진행한 뒤 정치 개혁과 개헌, 외교 안보 정책의 공약 검증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와 대립했던 한동훈 전 대표가 처음으로 김 후보와 합동 유세를 벌였습니다. 민주당에선 이명박 정부 인사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등 이렇게 대선이 다가오면서 조력자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처음으로 김문수 후보 유세차에 올라 지원 유세에 합류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와 절연 등을 요구하며 개별 유세를 이어오던 한 전 대표는 무능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막아야 한다며 김 후보의 손을 잡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계엄 옹호론, 부정선거 음모론과 확실하게 선긋고 친윤 구태 정치와 확실하게 개혁할 것이라는 얘기해서 승리의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전 대표는 또 SNS를 통해 국민의힘의 정치를 호남에서도 꽃피우겠다며 사전투표 첫날 광주에서 투표하겠다고 예고했는데 당의 험지로 꼽히는 곳을 직접 찾아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의도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선 이명박 정부에서 초대 금융위원장을 맡았던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내기도 했던 전 이사장은 이 후보가 연금 모수개혁 등에서 결단력을 보여줬다고 지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지도자로서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를 일구어낸 능력, 역량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는 말씀을. 개혁신당 출신 허은하 전 대표와 김용남 전 의원도 민주당에 입당하고 파란색 선거운동복을 입었습니다. 앞서 이 후보의 유세차에 올라 지지를 선언했던 두 사람은 민주당의 외연 확장을 통해 대선 승리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력자들의 등장은 각 후보의 중도 외연 확장에 힘을 실으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조연들의 등장과 경쟁도 선거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YTN 홍익입니다. 보수 단일화 여부가 대선 레이스 후반 최대 변수로 떠오른 상태죠.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개혁신당을 향해 단일화 조건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은 0%라며 정말 민주당을 맡고 싶으면 김문수 후보가 사퇴하면 된다고 맞받았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혁신당이 원하는 단일화 조건을 물으며 연대의 손을 거듭 내밀었습니다. 양당엔 이른바 이재명 총통의 집권을 막으려는 공동의 목표가 있지 않느냐며 100% 국민 여론조사 방식도 좋다고 적극성을 보였습니다. 개혁신당이 단일화의 전제 조건을 제시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단일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투표용지 인쇄 시작으로 이미 1차 시한을 넘긴 만큼 자세를 더 낮추는 모습인데 당 내에선 단일화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결국 이준석 후보의 결심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며 부담을 주기보단 김문수 후보의 장점을 부각하는 데 몰입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준석 후보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목을 매어 달거나 너무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 이준석 후보는 당원들에게 대선 완주 의사를 담은 문자를 돌린 데 이어 공개적으로도 단일화 가능성은 0%라고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제주는 곰이 넘고 혜택은 기득권이 누리려는 국민의힘 문화를 잘 알고 있다며 설령 연대가 이루어져도 김문수 후보가 자신에게 흡수되는 방식이 유일한 방법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자연스럽게 사퇴하고 투표용지에 이준석과 이재명의 대결로 간소화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단일화 시도를 정치공학적 꼼수로 치부하며 견제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최근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합산이 적잖은 위협이 되는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명분 없는 단일화 꼼수는 어떤 내용도 비전도 있을 수 없기에 스스로 무너지고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새벽 회동 때처럼 막판 반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할 만큼 했고 이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단일화 논란은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오는 29일 전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이건 많은 논란과 잡음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가 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 허용 법안을 철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법안이 사법부 압박용이라는 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선 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 또 시도할 것이라며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법사위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 23일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법률 전문성 저하로 대법원 판결의 건의와 일관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왔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민주당 선대위는 한 발 물러섰고 사흘 만에 법안 철회를 지시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생각도 당의 입장도 아니라고 거듭 밝힌 만큼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만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대법관 30명 증원법은 유지됐는데 사법개혁 여지를 남겨둔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을 증원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철회 결정에도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안 처리를 다시 또 시도할 거란 주장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말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김어준, 유수민 같은 사람이 대법관이 되면 범죄 혐의 자체가 모두 증발할 텐데 왜 포기를 하겠습니까?
김문수 후보도 이 후보 발상 자체가 방탄 발상이라면서 자신이 살기 위해 나머지를 다 파괴하고 짓밟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혼란, 민주주의 대후퇴로까지 가져왔는지 윤석열 대통령 이상으로 본인이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선거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상대 실수와 약점을 파고들려는 정치적 수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비상계엄 사흘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비화폰 서버 분석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6일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사용자 정보가 원격 삭제된 정황을 확인해 지난주부터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단 관계자는 삭제된 정보는 윤 전 대통령 등 세 사람의 비화폰 사용자 관련 정보라면서 일반 휴대전화로 보면 초기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혐의 피의자로 경찰에 소환된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최상무 전 부총리가 10시간 안팎의 조사를 받은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특히 경찰은 비상계엄 당시에 국무회의를 비춘 대통령실 CCTV를 확보했는데요. 지금까지 세 사람이 해왔던 진술과 배치되는 장면도 확인했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실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계엄 당일 저녁 6시쯤부터 다음 날까지 대통령 집무실 복도와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접견실의 CCTV 영상으로 당시 국무회의 진행 상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그동안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배치되는 장면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나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 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CCTV 영상에 다른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내란 종사 혐의를 받는 세 사람을 재소환했습니다. 그동안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네.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예.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 전 장관 또한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전달한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대해 당시 상황이 초현실적이었고 비상계엄을 무시하기로 해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제가 내용을 위에 딱 보니까 계엄과 관련된 문건으로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건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덮어놓자, 무시하자고 하고 좀 보질 않았습니다, 내용을요. 이런 가운데 경찰은 비상계엄 논의가 진행됐던 삼청동 안가 출입 CCTV도 확보 중이라며 수사 확대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청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비화폰으로 내란 모의가 있었다면서 추가 자료의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최근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5차 공판에서 자료 확보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공범들이 비화폰을 통해 은밀히 소통하면서 내란을 모의했다며 구체적인 지시 시점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화폰의 통화 내역은 물론 대통령실 출입 기록과 CCTV 영상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비화폰이 계엄 선포를 위해 보급됐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불확실한 자료가 나올 경우 사실이 왜곡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선 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특전사 부대의 지시사항이 담긴 통화 녹취가 재생됐습니다.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은 부하에게 국회 담을 넘어 의사당 본관으로 가라고 했고 문짝을 부수고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명령이었지만 대통령 지시로 알았다고 이 전 여단장은 증언했습니다. 재판에 공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귀로 문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 않았습니까? 전직 국무위원은 오늘 중줄의 경찰 조사 받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윤 전 대통령의 6차 공판은 조기 대선을 마친 뒤인 다음 달 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권춘수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그제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는 대선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지난 25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습니다. 조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간 동안 강도 높게 진행됐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지목된 업체로부터 미공표 여론조사를 받은 뒤 후원자를 통해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명 씨는 오 시장을 7차례 만났다고 주장했지만 오 시장은 2번 만난 게 전부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 시장을 상대로 실제 미공표 여론조사를 받았는지 비용을 대신 내게 했는지 등을 자세히 캐물었습니다. 오 시장 측은 검찰 소환 뒤 이번 조사를 계기로 허위와 과장, 왜곡이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오 시장에 대한 추가 소환이 필요한지 등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대선 이후 수사에 속도가 더 붙을 걸로 전망됩니다. 특히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 방침을 굳히고 대선이 끝나는 대로 신속히 불러 공천 개입 의혹 전반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김 여사 측 역시 관련 의혹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앞선 검찰의 소환 통보에는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6월 17일 오후 2시에 문 전 대통령 사건의 1차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달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은 뇌물 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이스타항공 해외 법인에 취업한 뒤에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회공단 이사장으로 지낸 것도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이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전주지법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전 의원 측은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에 이 같은 내용의 이송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전 의원 측은 전주지법에서 재판 3개가 진행 중인 점과 이 전 의원이 전주교도소에 수용 중이라 구속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문 전 대통령 측은 이송 신청을 따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부터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그리고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 이력 등의 사전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라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간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세 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 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도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대선 전국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 처음으로 대학생들과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 공약도 발표했는데 당선이 되더라도 남북 정상회담을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대선 출마 선언 뒤 처음으로 대학 캠퍼스를 찾은 이재명 후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과제로 꼽은 학생들의 고민은 밥값이었습니다. 청년 주거 문제도 심각하다며 공공주택과 임대주택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1000원 학식 이런 제도, 정책도 도입했습니다만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고. 일부 청년층이 극우화되고 있다는 지적엔 정치권이 갈등을 부추긴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이 후보가 청년층과의 접점을 넓히는 건 2030 세대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간담회 직후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경기도에서 유세를 이어가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곳 경기 용인을 비롯해 수원과 남양주 등 경기 동남부권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최근 경기 북부와 서부 지역 방문에 이어 이틀 만에 다시 경기도를 찾았습니다. SNS를 통해 외교 안보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실용 외교 기조 아래 한미일 협력 강화를 강조했고 한일 관계에선 과거사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나 경제 영역은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가겠다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북한 도발에는 철저히 대비하되 군사 한라인 등 소통 채널을 복원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다만 당선 뒤 남북 정상회담 추진 여부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상태로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당연히 준비하고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오늘은 정치, 외교, 안보를 주제로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이 열리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외부 일정을 최소화하고 토론 준비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과거 경기지사 시절에 유치해 정치적인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지방 분권을 골자로 하는 공약 발표와 함께 GTX 관련 공약 등도 내놓으면서 지방과 수도권을 아우르는 부동층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연이틀 충청에서 현장 일정을 시작한 김문수 후보는 지방시대 공약을 화두로 내걸며 전국 유권자의 표심을 겨냥했습니다. 헌법에 아예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는 것에 더해 세종 행정수도를 조기에 완성해 지방시대를 완성하겠다고 공언한 겁니다. 특히 산불 이상으로 심각한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멸하는 지역에 대해서 과감하고 제가 획기적으로 풀어버립니다. 제가 대통령 되면 그는 1년 내로 거의 대부분 정말 여러분들 아찔할 정도로 풀겠습니다. 이건 할 수 있고 이거 해야지만 지방이 살아납니다. 충청 일정 이후엔 다시 경기 남부 그리고 당 약세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노원, 도봉, 강북 지역으로 북상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주로 수도권에서 유권자와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데 최대 승부처에서 부동층 표심을 최대한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 과정에서 GTX-A, 동탄, 안성 노선 연장 등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내놓으며 일 잘하는 김문수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공을 들였습니다. 저 김문수는 GTX 한 거 아시죠? 저는 GTX뿐만 아니라 교통이 편리한 경기도, 교통이 편리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과거 경기지사 시절 자신이 유치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전격 방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같은 경기지사 출신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정조준하기도 했는데 이번 대선은 진짜 경제와 가짜 경제의 대결이라며 견제구를 날리는 동시에 반도체 산업 전폭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주말 이후 계속 현장을 누빈 김 후보는 오늘은 3차 TV 토론 준비에 매진하며 막판 역전극 토대 마련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단일화 가능성은 0%라고 단언하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공약 발표에 속도를 내며 대선 완주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공약 모음집 사이트를 공개했는데요.
공약집을 발간하는 대신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돈 안 드는 선거 기조를 유지한다는 취지입니다. 공약집은 작은 정부와 과학기술 발전, 규제 타파 등을 핵심으로 이 후보와 선거대책위원회가 그동안 발표한 분야별 공약이 담겼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또 TV방송 광고에서 특정 품목 광고를 막는 현행 전면 금지식 규제를 철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 광고 규제 폐지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현행 방송 광고에선 품목에 따라 전면 금지되거나 시간대가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가 따르고 있지만 유튜브와 SNS 등은 아무 제한이 없어 불공평하다는 게 이 후보 측의 진단입니다. 네거티브 공세에도 대응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SNS에 노무현 정부 시절 국비 장학생인 대통령 과학장학금을 받는 걸 두고 자신이 말을 바꿨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대통령 과학장학생과 노무현 재단의 노무현 장학생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에 유치한 인공 서핑장을 자신의 치적으로 언급한 발언을 두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리 선거가 급해도 사실을 호도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성과로 내세운 거북섬 인공 서핑장 사업이 사이비 호텔 경제학을 상징하는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90%에 가까운 주변 상가 공실률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자랑했다면 후한 무치라며 이런 경제관으론 국민이 잘 살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처럼 특혜나 비리가 있진 않았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당 차원의 진상규명 특위를 꾸리고 상권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상가 주민분들 그리고 시흥 시민분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고통을 먹잇감 삼아 흑색 선전을 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거북섬 근처 상가 공실 문제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서핑장을 유치한 적극 행정은 구분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북섬 인근 상권의 공실 문제는 윤석열 정권 들어 최근 3년간 유례없는 경기 침체 등 구조적 어려움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애초 거북섬 사업을 추진한 건 박근혜 정부라며 마치 이 후보가 거북섬을 조성한 것처럼 왜곡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실을 부풀리고 둔갑시키는 방식으로 네거티브 공세에 나섰다며 선거 전 막판 조급함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평소 이재명 후보가 강조해온 유능한 일꾼 이미지가 허구란 점이 드러났다며 마지막 TV 토론에서도 이를 부각할 거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선친과 모친의 생가를 잇따라 방문하면서 오랜만에 외부 행사에 나섭니다. 그동안 지원을 요청해온 국민의힘은 지지율에 도움이 될 거라며 반색했는데요.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도 사면할 셈이냐면서 반발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이틀 앞두고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습니다. 이후 충북 옥천으로 이동해 유경수 여사 생가도 방문할 예정인데 일정에는 국민의힘 유영아 의원이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박 전 대통령 공개 행보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최근 행보가 영향을 준 거로 풀이됩니다. 앞서 김 후보는 대구 경북 유세도 중 박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정신으로 바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도 선거에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보태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역시 고민해 보겠다고 화답했는데 생가 방문이 이러한 고민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가 탄핵의 정당성마저 부인하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명예회복은 시작일 뿐이란 건데 이를 계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 더 나아가 사면까지 시도할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해야 할 6.3 대선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내란 속의 윤석열을 구하기 위한 대선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내란 속에 멈춰서지 않도록 국민이 준엄한 심판을 내려달라 거듭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박 전 대통령 지원을 계기로 TK 지지율이 반등하면 PK와 수도권까지 상승세를 탈 수 있다는 기대 섞인 목소리도 흘러나옵니다. 보수 결집에 총력을 기울여 막판 뒤집기를 노린다는 보관인데 자칫 중도층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만만찮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6월 3일 대선을 이제 딱 일주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정치 분야를 주제로 21대 대선 마지막 TV토론회가 열리는데요.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사전투표 이틀 전에 진행되는 만큼 뜨거운 공방이 예상됩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나흘 만에 다시 3차 TV토론회에서 맞붙습니다.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을 주제로 먼저 토론한 뒤 정치개혁과 개헌, 외교안보 정책 순으로 공약 검증 토론이 진행됩니다. 사전투표를 불과 이틀 앞두고 이뤄지는 마지막 토론회인 만큼 지지층 결집은 물론 부동층 표심을 잡을 막바지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네 후보 모두 개헌을 공약한 상황에서 차별성을 부각하며 개헌에 대한 의지나 현실성이 있을지 등을 놓고 검증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주제가 정치인 만큼 부정선거 의혹이나 사법부 독립권 침해 등 민감한 정치 이슈를 놓고 더욱 치열한 설전이 예상됩니다. 말이라도 단절하겠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내란 수계의 귀환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결국 내란과 함께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앞선 토론회에서 나온 네거티브 공방이 고발로 이어지고 있어 후속 공방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큽니다. 이제는 방탄법을 만들어, 법도 한 개가 아니에요. 방탄법을 5개, 6개 만들어가지고 이 법을 덮어쓰고도 벌벌벌벌 떠는 이런 사람 여러분 아시죠?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여부를 둘러싼 후보들의 발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내란 단일화 공세를 이어갈 전망인데 김 후보가 단일화 성사를 위한 카드를 내놓을지 이준석 후보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등이 주목됩니다. 0%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빨리 사퇴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권 후보는 진보적 정치개혁 의지를 앞세워 차별화에 나서며 이재명 후보 측면 지원 사격 역할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회를 끝으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돼 토론회 성적표를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정치 분야에 대한 각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 검증할 수 있는 마지막 토론회인 만큼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의 재외선거 투표율이 79.5%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선 재외투표에서 추정 재외선거권자 197만 4,375명 가운데 20만 5,26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율 79.5%는 지난 2012년 재외투표가 도입된 뒤 치러진 대선과 총선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20대 대선에선 71.6%, 지난해 총선은 62.8%의 투표율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선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이른바 주치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담팀까지 꾸리고 주폭과의 전쟁에 나선 경찰서도 있는데요. 상습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경기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튀김집입니다. 50대 취객이 비틀비틀하더니 냅다 튀김을 집어 던집니다. 통까지 엎어버리는데 알고 보니 전과 34범입니다. 평택역 인근 식당에서는 소란을 피우던 전과 37범 취객이 범칙금 스티커 발부를 위한 서명을 거부하다 경찰을 위협해 체포됐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결국 구속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가 지난달 전담팀을 꾸린 뒤
이 같은 주취 폭력범들을 한 달 동안 집중 단속해봤습니다. 무려 170명을 붙잡았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규모입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단편적인 수사가 아닌 과거 범죄 이력, 추가 피해 조사 등을 통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구속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제 경찰에 접수되는 주취자 관련 112 신고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지난해 전체 112 신고 건수는 재작년보다 12% 정도 줄었는데 같은 기간 주취자 관련 신고는 5.7%가량 늘었습니다. 행인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고 자영업자들 영업에도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피해 결과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피해자 어떤 위압감이랄지 여러 가지 공포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처벌의 수위가 낮아지고 처벌이 약하면 또 그러한 행위들이 이제 반복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다. 술 마셔서 괜찮겠거니, 봐주겠거니 하는 관용은 주취 폭력자들에게 더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학생들과의 만남을 위해 아주대를 방문한 어제 학교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후보 테러를 청부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인천 도화동 도화나들목 인근 도로에서 음주 역주행 차량이 마주오던 차량 석 대와 부딪혀 모두 4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경기 양주시 백서급에 있는 식품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7시간 반 만에 꺼졌고요. 직원, 공장 등 90명이 대피했습니다. 그제밤 10시 40분쯤 경기 용인시 포고급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 60대 남성 A씨가 얼굴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을 소지한 채 차를 몰다가 가게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차량 8대를 들이받은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였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나날의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는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14.8도로 아침에는 선선하지만 낮 기온은 27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큰 일교차를 염두에 두고 옷차림하셔야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동쪽을 중심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영서와 경북 북부 지역에 5mm, 그 밖에 영남 내륙 지역에 5에서 20mm가 예상되고요. 울산과 경남 내륙 지역은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대기질은 대체로 양호하지만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오전과 밤에 먼지 농도가 높겠고요. 한낮에는 자외선이 강하고 오존 농도가 짙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4.8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이 되면 서울과 대구, 광주 모두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동쪽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쏟아지겠고요. 갈수록 기온이 올라서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많은 관심을 끌었던 사안이었죠.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거로 촉발된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서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별도의 입장 채택 없이 대선 이후 논의를 다시 하기로 했다는 결론만 내놨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최대 90명이 온 오프라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정부가 갖추어졌습니다. 2025년 제2회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됐지만 결국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결론을 내리지 않고 회의 속행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의식한 행보로 보입니다. 법관 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사법개혁이 의제가 됐고 이 시점에 의견을 표명하는 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법관 대표들은 김혜영 의장이 상정한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 관련 안건에 대해 법관 대표회의 명의로 입장을 표명할지 논의했습니다. 회의 현장에서는 5건의 안건이 추가로 상정되기도 했습니다. 법관 대표들은 속행되는 회의에서 보충 토론을 진행한 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다음 회의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열리게 됐는데 법관 대표들이 내놓는 입장에 따라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과 파장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대선 이후로 회의를 미루면서 5가지 안건을 추가했습니다. 먼저 특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안건이 추가됐고요. 또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법관에 대한 특검과 탄핵, 청문 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한다는 안건도 나왔습니다. 다음 회의 날짜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군 장성 진급과 동시에 대통령이 직접 수여한 것이 바로 삼정검입니다. 호국과 번영, 통일의 가치를 달성하라는 의미를 담아 수여해 왔는데요. 그런데 대통령이 공석이 된 후 이런 삼정검을 지하주차장에서 지급하려다 재검토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칼자루 끝엔 태극 문양, 칼집에는 대통령 휘장인 봉황과 무궁화가 새겨져 있습니다. 길이 1m인 흑색 바탕의 이 칼은 첫 장군 반열에 오른 군 준장, 이른바 원스타에게 수여되어 온 삼정검입니다. 과거 대장 진급자만 청와대로 초청해 주던 것을 7년 전부턴 준장 진급자도 대통령이 직접 수여해왔습니다. 육해 공군이 하나가 돼 호국과 통일, 번영이라는 삼정의 가치를 반드시 달성하라는 의미와 함께 책임과 명예도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 삼정검이 최근 한 군 행사장 건물 주차장에서 수여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하반기 준장 진급자 70여 명에게 국방 컨벤션 지하주차장에서 삼정검을 받아가라는 공문을 내린 겁니다.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공석이 되고 대통령이 수여하는 상징성 때문에 대행이 지급하기엔 애매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 여러 의미가 담긴 삼정검을 보급품 나눠주듯 한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국방부는 수여를 중단하고 방식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주차장에서 개별적으로 본인이 수여해 가고 그런 것은 아닌데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셔서 국방부가 적절한 방안을 지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삼정검 수여 자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잇따릅니다. 과거 1979년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신군부 시절 처음으로 이를 수여하는 전통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군은 삼정검 수여 자체를 중단할지 당장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복된 비상계엄으로 대내외적인 위기와 국민적 피해가 잇따른 점을 고려했을 때 삼정검 전통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거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강원도 동해안의 한 생활 숙박시설이 미분양 객실을 숙박업 신고도 없이 불법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이 쌓이면서 이런 불법 영업은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객실을 개인에게 분양한 뒤 호텔처럼 운영하는 한 생활 숙박시설. 전체 279개 객실 가운데 숙박업 신고가 된 건 163개뿐. 나머지 116개는 분양도, 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입수한 내부 자료를 보면 지난 2월부터 신고된 객실 수를 초과해 투숙객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5월 어린이날 연휴엔 120개가 넘는 미신고 객실이 불법 운영됐습니다. 도가 된 이유가 뭐냐면 대출을 조금이라도 발생시켜가지고 이 미지급이라도 풀려고. 불법은 객실만이 아닙니다. 1층 카페도 영업 신고 없이 아침 식사를 판매했습니다. 위생 점검도 받지 않은 채 음식을 투숙객에게 제공한 겁니다. 보건소는 신고를 받고서야 점검에 나섰고 개선을 권고하는 행정 지도서를 발부했습니다. 개선 명령이 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2차, 3차 처분을 하게 되는데 영업 정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불법 운영이 업계 전반에 퍼져 있다는 겁니다.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이 쌓이면서 수익을 위해 법까지 무시하는 상황. 신고되지 않은 객실은 행정위생관리에서 빠지고 화재 등 사고가 나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약 사이트에는 객실 신고 여부가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확인하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개발 열풍을 타고 전국에 우후죽순 들어선 생활 숙박시설. 제도 허점과 느슨한 단속의 틈을 타 불법 영업은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오늘부터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와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임차인은 전세 계약을 하고 입주 뒤에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세 계약 단계부터 임대인의 보증 이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추경안 국회 통과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 새 정부 출범 기대감 등으로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지난달보다 8포인트 상승한 101.8을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소비자 인식을 나타낸 지수로 100 이상이면 낙관적, 100 이하면 비관적이라는 걸 뜻합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지난 4월 기준 금융기관의 가중 평균 금리를 발표합니다. 지난 2월과 3월 연속 하락해서 평균 4.1%대로 내려간 주택담보대출 하락세가 4월에도 이어졌을지가 관심사입니다. 예금과 대출 금리의 격차인 예대금리 차는 7개월 연속 확대돼서 지난 3월 기준 1.52%로 벌어졌는데요. 4월 예대금리 차 역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SK텔레콤 해킹 등으로 사이버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인협회가 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 주권과 사이버 안보 세미나를 엽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을 지낸 앤 뉴버거 스탠퍼드대 교수가 지난해 미국 통신사 해킹 사건에 대응했던 경험을 토대로 강연할 예정입니다. 대체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유럽연합과의 협상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다음 달부터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더니 이틀 만에 한 발 물러섰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의 통화 직후 관세를 7월 9일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트럼프의 정책을 신뢰할 수 있는 걸까요? 김잔디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SNS를 통해 유럽연합에 당장 6월 1일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U와의 협상에 아무 진전이 없다면서 50% 관세는 협상용 카드가 아니라고 재차 압박했습니다. I'm not looking for a deal. I mean, we've set the deal. It's at 50%. But again, there is no tariff if they build their plant here. 이 같은 발언에 뉴욕 증시는 동반 하락했고 시장은 불안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틀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말을 바꿨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한 직후입니다. And she asked for an extension on the June 1st date. And she said she wants to get down to serious negotiation.
We had a very nice call, and I agreed to move it. I believe June 9th would be, July 9th would be the date. 이어 EU 집행위원장은 미국과의 협상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좋은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7월 9일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9일은 애초 미국이 지난달 각국에 대해 발표한 상호관세 유예가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통화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EU가 최근 제안한 협력 강화와 상호관세 인하에 대해 미국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던 것을 감안하면 EU의 추가 양보안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U는 지난달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 90일 유예 결정에 호응하기 위해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 계획을 7월 14일까지 보류하고 27개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YTN 김지한입니다.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에서 이렇게 정책이 오락가락하게 나오니 경제 현상은 최악의 불확실성을 직면한 꼴이 됐습니다. 실제로 일부 투자자들은 미국 비중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책의 신뢰 저하가 자산 신뢰도로 이어지는 꼴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대해 6월 1일부터 갑자기 50%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다가 7월 9일로 날짜를 이틀 만에 변경했습니다. July 9th would be the date. That was the date she requested. Could we move it from June 1st to July 9th? And I agreed to do that. 트럼프의 변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애플의 해외 생산 아이폰에 2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삼성전자 등 해외 생산 스마트폰 전체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겁니다. 이란과의 핵 협상도 매우 좋았다는 트럼프의 장담과 달리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거부해 합의는 불발됐고 뉴욕 유가는 널뛰기를 거듭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트럼프의 정책에 세계 경제계는 피로감에 빠졌습니다. This year's word would be uncertainty, right? Right now, all of us are uncertain about the economy. 관세 전쟁 이후 미국 국채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글로벌 투자자들은 미국 투자 비중을 점점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운용 자산 규모 472조 원인 캐나다 퀘벡주 연기금은 40%에 이르는 미국 투자 비중을 줄이고 대신 유럽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유럽 최대의 자산 운용사 아문디도 기후 정책 후퇴 등을 고려해 고객들이 미국 시장을 피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변덕스러운 관세와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미국이 믿을 수 있는 투자처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의 유학생 등록을 막으려는 시도에 이어 4조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직업학교로 돌리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하버드대의 유학생 비율이 너무 높아서 미국인 학생의 기회를 뺏어간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하버드대에 주는 보조금을 회수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매우 반유대주의적인 하버드에서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원이 넘는 보조금을 빼내 미국 전역의 직업학교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하버드가 유학생 명단 제출을 거부한 건 극단주의자들을 숨기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27%인 유학생 비율을 31%로 부풀리며 외국인들이 미국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I'm not going to have a problem with foreign students, but it shouldn't be 31%. It's too much because we have Americans that want to go there and to other places, and they can't go there. 법원의 가처분으로 유학생 등록 금지는 일시적으로 중단됐지만 외국인 학생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하버드를 길들이려는 트럼프의 시도가 쉽게 멈추지 않을 거라는 예상입니다. Really demean, really dehumanize, and it's as if we are being used as poker chips, as collateral being thrown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 between the Harvard into the Harvard administration. 명문대 유학생을 차단하면 결국 미국의 경쟁력이 훼손될 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About a third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are foreign born. So it does tremendous damage to the country as well as to Harvard if we don't get to select from the best people in the world.
트럼프 대통령은 편파적인 판사의 도움으로 가처분은 인용됐지만 결국엔 정부가 이길 거라며 유학생 차단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역의 학교 건물과 주택을 무차별적으로 공습해 현지 시간 26일에만 적어도 55명이 숨졌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가자시티에서 난민 캠프로 쓰이던 학교 건물이 공습을 받아 최소 36명이 사망한 것으로 봤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당국자는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잠을 자는 시간에 여러 차례 폭격이 일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5월 27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대선 사전투표가 모레부터 이틀간 진행되죠. 이번 대선에서 사전투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정리한 기사입니다. 올해부터 투표자 수가 매시간 공개가 되고요. 또 관리자 26만여 명은 모두 한국인으로 운영됩니다. 12년 전 시범 도입된 사전투표율, 선거를 치를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때는 36.93%로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사전투표에선 투표소별로 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려 투표를 조작한다는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현행법상 투개표 사무원의 국적을 따지는 규정은 없는데요. 이번엔 모두 한국 국적자로 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대선에선 처음으로 공정선거 참관단도 운영됩니다. 각계 외부 인사들이 선거 사무의 모든 절차를 현장에서 참관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투표함 보관소 방범 감시 카메라도 상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대선 후보들도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중입니다. 다음 경향신문입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남은 변수를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후보 간 격차와 단일화, 또 설화인데요.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질지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오늘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만 공표할 수가 있죠. 대선 전 마지막 여론조사가 내일쯤 발표될 텐데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지느냐, 안으로 좁혀지느냐가 판세에 영향을 줄 듯합니다. 둘째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단일화 여부입니다. 사전투표 전날인 내일이 최종 데드라인인 셈인데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어제도 단일화 가능성은 제로라면서 대선 완주 의사를 밝혔습니다. 셋째는 각종 설화나 실언 등 리스크 관리입니다. 후보 간의 네거티브 공세도 치열하고요. 오늘은 마지막 TV 토론도 예정돼 있습니다. 과연 7일 뒤의 표심은 어디로 향할까요? 저희 YTN과 대선 개표 방송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한겨레 신문입니다. 홈플러스가 무더기로 폐점 위기를 맞았습니다. 전국 17개 점포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상황인데 입점주들은 앉아서 수억 원을 날릴 판입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에 회생 절차를 개시했죠. 68곳의 임차 점포 중에 61곳을 상대로 임차료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된 지금 지도로 보시는 17곳이 폐점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문제는 200에서 300곳에 이를 걸로 추산되는 입점주들입니다. 규칙 사유는 홈플러스에 있는데 피해는 점주들이 뒤집어써야 하는 상황이란 겁니다. 매장이 있는 점포가 문을 닫을 처지란 걸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하고요. 17개 점포에 속한 직원들도 고용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회생 전까지 협상을 통해서 최대한 매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44곳의 임대점포 임대료 협상 시한은 이번 달 말 굉장히 임박한 상황입니다. 끝으로 중앙일보입니다. 고민하게 돼 우리 둘 사이. 이 짤막한 시의 제목은 축의금입니다. 결혼식이 있을 때마다 축의금 얼마 낼지 고민인 분들 많을 텐데 5만 원은 이제 옛말이 됐나 봅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10명 중에 6명은 동료 결혼식에 10만 원이 적당하다고 답했습니다.
2년 전 같은 조사에선 5만 원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요. 물가가 오르면서 축의금도 더 많이 내는 추세입니다. 친밀도에 따라서 액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적정 축의금 1위로 모두 10만 원이 꼽혔습니다. 또 결혼식 참석 범위는 일로 엮인 동료가 44%로 가장 많았고요.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그야말로 인플레이션의 시대인데 축의금도 그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네, 5월 27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중추 신경계를 망가뜨려 치명적인 뇌 손상을 유발하는 게 바로 광견병 바이러스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빛과 나노 입자를 이용해서 이 바이러스를 없애는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박나연 기자입니다. 동물의 침이 피부 상처나 점막을 통해 몸 안에 들어오면서 감염되는 광견병 바이러스. 주로 개에게 물릴 때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바이러스가 신경계를 따라 뇌로 이동하면서 중추신경계에 치명상을 입힙니다. 하지만 아직 예방주사 외에는 별다른 치료제가 없어 치사율이 무려 100%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광견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감지하는 나노 입자를 개발했습니다. Our research started because there is an urgent need for better ways to treat VBS. VBS is a deadly viral infection that attacks the brain and the nervous system. 나노 입자로 광견병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입자를 대상자에게 주사하면 입자가 뇌혈관 장벽을 뚫고 감염 부위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런 다음 해당 부위에 파장이 긴 2차 근접외선을 쪼여주면 빛에서 나오는 열과 활성산소가 광견병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겁니다. 이때 정확히 감염 세포만을 공격할 수 있는 이유는 나노 입자가 광견병 바이러스의 당단백질에 결합하는 특이 유전자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큰 그림은 치료 목적으로 바이러스를 선택적으로 죽일 수 있다. 이런 특별한 빛의 파장으로 그래서 거기서 열도 낼 수 있고 활성산도 낼 수 있어서 연구진은 감염 부위를 고해상도로 실시간 관찰한 결과 광견병 바이러스가 최대 90%까지 죽은 것을 확인하는 등 효과 검증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광견병 치료제 개발을 시작으로 감기와 코로나 등 다른 바이러스의 치료도 가능하도록 후속 연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K리그 득점 선두를 달리는 전북의 전진우 선수가 다음 달 A매치를 앞둔 축구대표팀에 처음으로 발탁됐습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주장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 2026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6월 A매치 2경기에 뛸 태극전사 26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전북에서 올 시즌 10골을 터뜨리며 리그 득점 1위를 달리는 전진우 선수가 생애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았고요. 같은 팀의 미드필더 박진섭 선수도 홍명보 감독 부임 이후 처음으로 대표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대표팀의 주전 수비수인 민현의 김민재 선수는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나날이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더운 초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출근길 공기는 다소 선선한 편인데요. 한낮이 되면 서울 기온은 27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큰 일교차를 염두에 두고 옷차림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엔 가끔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다만 동쪽을 중심으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영서와 경북 북부 지역에 5mm, 그 밖에 영남 내륙에는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겠고 울산과 경남 내륙 지역은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대기질은 대체로 양호하겠지만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오전과 밤에 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4.8도, 대구가 14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구, 광주 모두 27도까지 올라 덥겠고요. 낮 동안에는 자외선이 강하고 오존 농도가 짙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동쪽을 중심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서울 낮 기온도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달의 인력이 강해서 바닷물이 높아지는 기간입니다. 만조 때는 해수면이 더욱 높아져서 저지대 침수 위험이 있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네, 잠시 뒤 뉴스타트 3부가 계속됩니다.